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을 인선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상임정국위는 절차를 더 남아 있긴 한데 사실상 이대로 확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면면을 좀 보셨죠? 주호영 비대위원 어떻게 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면면을 딱 보면 이제 지도부가 9명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사실 새로운 당 지도부인데 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있고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당연직일 테고 예.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시 신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비대위로 3명이 되고 당연직 3명에 엄태영 의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엄태영 의원, 네. 충청도 의원이고 전주의 의원 아신 대로 여성의 비례대표 의원, 네. 또 정량석 전 재선 의원 저하고 의정 활동 같이 했습니다. 그 서울 지역이고 그다음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원래 광주시장 나왔던 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신다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제 눈에 띈 대목은 두 분이에요. 최재민, 이소현이라고 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한 분은 강원도 의회 의원이에요. 최재민 의원. 또 이소연 씨는 그 세종시 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니까 젊은 지방 의원이 2명 들어갔다. 둘 다 30대더라고요. 30대. 그러니까 네. 이런 대목이 재밌는 건 어찌됐건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9명 구성됐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아시는 대로 첫째 고비는 내일 있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 될 테고 모레쯤 발표되는. 두 번째는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다시 말하면 9월 달 내지는 10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파. 아니다. 내년에 1월쯤 하자는 파. 이렇게 해서 이 비대위의 활동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 비대위들끼리 협의를 하고 당내 의견을 듣겠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하지만 출발은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위태롭게 바통을 이어받긴 했는데 그 바통을 차기 지도부에게 안정적으로 넘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라고 하는 건 비상 상황을 딱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과제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관리를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또는 대체적으로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인 그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릴 거라고 하니까 최장은 한 12월 달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소위 그 국정감사랑 예산국회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비대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원내대표가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상상태를 규정한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결정한 비상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의 기능 상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최고의 기능 상실의 부분들을 갖다 복원하는 문제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가 별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문제들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당의 어떤 내용의 상황 관리들을 최대한 빨리 하는 정도의 수준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만 잘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비대위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도 좀 출범을 서둘렀을 텐데 여전히 그 비대위의 핵심 쟁점 성격과 임기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을 품은 채 출범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개문 발차다, 문을 열어놓은 채 출발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면 비상 상황인데 한두 달 하면 한두 달하고 비상을 해소하는 게 임무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한 말이 뭡니까? 그럴 바에야 한두 달 할 바에야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지. 뭐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하느냐? 혁신적 요소도 넣고 싶어 하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대목이 적어도 당권을 꿈꾸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게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논지, 이게 조기 전당대회론,
조기 전당대회로 빠르게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비해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좀 늦추자. 12월 1일 달. 이런 양로는 남아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만일에 내일 있을 신문 결과 모레쯤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른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비대위는 해체되는 거예요. 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화되는 거고 따라서 비대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이런 효과를 법률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당대표 직무 대행이 돼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회를 선임해서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해야 돼 새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대위의 운명이라는 것은 오늘 출발했지만 예. 당장은 내일이나 모레 있을 그 결과에서도 연동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비대위가 상임전국위원회 등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에게 모입니다. 이준석 대표 여론전에 힘쓰고 있는데 이 대표 얘기 듣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면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만나는데 그랬더니만은 이준석에게 전해라라는 식으로 억지로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전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예를 들어 저 돕는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전달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요즘. 왜냐하면 그거 이상한 거 전달한 다음에 이준석한테 이거 협상했다 이런 식으로 할까봐. 네,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인데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전 대표로 직함이 달라지고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이준석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준석이라고 하는 소위 전면전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정당성들을 확보하는 것들의 싸움들을 대통령과 본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잡는 거죠. 이걸 잡으면서 만들어지는 구도는 뭐냐면 저는 당장 이 싸움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당대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정치에 대한 구상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낡은 정당이다. 낡은 정치다. 그래서 여기서 불태워버린다는 얘기까지 한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는 새로운 정치다. 새로운 정당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당은 낡은 정당, 낡은 정치인 거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에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미래에 같이 할 분들을 좀 모이셔라.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고위원 사퇴, 그다음에 비상상태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비대위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낡은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만들었다는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로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소위 대등한 자기의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여론전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일정 부분도 이것은 좀 먹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대통령실에서 저도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까지 쇄신을 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보강, 또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제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소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갔을 때에는 소위 내용적으로 이중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태가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통 크게 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무에 직접적 관여할 수는 없는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첫 신문이 이제 내일 있는데 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향후 대응 방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좀 분석해 우선 주시죠. 내일 이제 남부지방법원에 오후 3시로 잡혔더라고요. 3시면은 아마 양쪽 이야기를 듣겠죠. 양쪽 이야기라 하면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나가고 또 이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도 나가고 또 당원들이 낸 것도 같이 병합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치면 저녁에 결정은 안 나올 테고 아마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하면 모레나 걸핏점에 이제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더 많이 달라질 텐데 이준석 대표는 왜 저럴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의 이 신문을 겨냥한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그제 어제 계속 텔레비전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정당성을 항변하는 이유가 여론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왜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무대응을 할 수밖에 없느냐? 무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왜?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한마디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10마디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뻔히 보이는 건데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라고 설명하든 지금은 이준석의 시가 아닌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이 그나마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뭘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운데 서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뭘 하나 맞춰보려고 봉합을 하고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다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서 서가지고 대통령도 좀 참으십시오. 이 전 대표 왜 그래? 공격을 그만 주시오. 이렇게 해본들 양쪽 다 이준석 대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 있으면 양쪽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게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점은 법원 판결 이후로 여권의 전체적인 상황이 정리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레쯤 돼봐야 돼요. 예, 이처럼 골치 아픈 상황들과 앞으로의 많은 변수들을 가진 채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 100일을 앞둔 최근 몇 주 동안은 지지율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다. 그래서 20%대 지지율을 과연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고심들 굉장히 이게 많았는데 지난 100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한마디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거 25점이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할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국민들한테는 불행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 원칙은 그런 거겠죠. 적어도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과 다른 길을 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50%의 지지가 반토막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저도 지지했던 50%의 절반 정도가 소위 지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건데 실망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뻔한 거예요. 저 아시겠습니다만 6월 셋째 주부터 50%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였냐면 인사 문제였어요. 뭐 검찰 편중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인사 문제였고 또 하나가 배우자 리스크 문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주차에 30%대로 진입하는데 이때도 뭐였냐면 박순애 교육부총리 문제로 비롯된 뭐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까 국민과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 또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소위 이 배우자 리스크, 지인 민간인 동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대 진입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당내의 어떤 분란 플러스 정부 정책의 혼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만 5세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맨 처음인 거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인사 혼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로 갔냐면 적어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내용인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적어도 그것을 수용해서 인사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았는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같다. 무능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만 대통령실 보강했다?
전 보강 차원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보강한다면 전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인사하셔야 될 거예요. 전 그래서 좀 전면적 인사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적 쇄신 부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을 한 만큼 글쎄요 지금 쇄신에 대한 이런 목소리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참 적은 이유가 내각 자체도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이라는 대통령실이라는 것도 역시 수석들은 다 있지만 이제 석 달 좀 넘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람을 바꾼다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갖고 있는 능력도 발휘할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도 함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랄까 대통령이 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대목이 서서히 부정평가 이유가 인사를 넘어서 능력과 경험 부족 아니냐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대목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목을 굉장히 대통령이 아프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대통령 된 게. 대통령 되고 나서 사실은 이 100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를 굉장히 강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파고들었어요. 이걸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철수 의원한테 맡기면서부터 저는 약간 삐그러졌다고 보는 편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찌됐건 그리고 하나는 또 태도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진지하지 못하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사설에서 좀 진중해져라. 겸손하고. 겸손과 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네. 국민들은 뭐 태도에서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은 비상수단을 쓸 수 사는 방법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굉장히 강단 있는 면모를 보여줘요. 그거는 인사밖에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 좀 아픈 사람 멀리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쓴소리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고집을 꺾는다는 걸까? 국민의 눈에 맞추려고 애를 쓴다. 이런 태도 면에서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의 얘기들을 다 꼽아 주시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적 쇄신론에 대한 질문을 출근길에 받았는데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실 있게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전면적인 변화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뭐 내용은 알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눈 감고 인사 쇄신을 단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건 대통령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어도 한 10을 원할 때 예. 사실은 15 정도를 던져줘야 아하라고 하면서 국민 넘어가요. 왜 온 국민들이 사실은 지난 정권을 쭉 보면서 나름 뭐라 그럴까 체득한 정치 논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인맥 그리고 그 사람 관계에 대한 끊는 데 대한 불편함 이런까지도 뛰어넘어라.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에는 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KBS가 한국리서치와 조사한 결과 낮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책임을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윤핵관, 이준석 대표 이런 식의 순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저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국 행정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민심과 당심의 괴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민생 문제를 풀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은 뭐에 주력했냐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주력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당이 내가 지지해 주는데 뭘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중요한데 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저렇게 예를 들면 매달리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 당은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론조사 보게 되면 이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은 민생 문제에 주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사정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인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전 정부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지를 처리했습니다만 중도층이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다는 거. 이게 왜 무섭냐면 적어도 당 내부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단에 있는 촉수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 발언, 윤핵관의 생각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과도할지 모를 정도만큼의 혁신, 쇄신을 해야 국민이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기다려보자. 대통령이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투입, 부강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뭐 전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들을 반영할 생각이 없구나. 네. 저는 이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결단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도. 예, 이어서 그 MBC와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의 위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었는데 1위가 윤핵관들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으로 윤 대통령, 그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과 보수 지지층과의 시각 차이가 좀 뚜렷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는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위기가 됐느냐. 대통령 측근과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훨씬 더 많잖아요. 64점 합하면 64.1%예요. 그리고 이준석의 22%인데 국민의힘 지지자층들만 딱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46.5,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최고 많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10.6%, 둘이 합쳐봐야 37.9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 대목인데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적어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그것을 부인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이 대선 기간 중에서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안 찼던 거예요. 눈에 자꾸 뭐라 그럴까 눈밖에 났다 그럴까 이런 대목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왜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인사하지? 라는 표현도 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정도로 민감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희한하게 뭐라 그럴까 그런 대목에서 개의치 않는다 그럴까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조차도 국민의힘 지지자층들한테는 대표가 왜 저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일이면 내가 지지율 끌어올린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저런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짐작컨대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에는 제가 요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2015년, 16년의 경험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금 짓누르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진박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등였고 호가호위했던 진박들을 당내에서 미리 제압하지 못해서 결국 탄핵 사태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윤핵관들을 만약에 쳐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이준석 대표 나름의 판단과 이런 것 때문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저는 저렇게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봤고 민주당 얘기로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97세대에게 요구됐었던 새로운 민주당의 10년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게 있게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겠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1대1 대결 아닙니까? 토론을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게 됐고 저하고 1대1로 토론하고 그리고 구도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대명
확대명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이제 박용진 후보 둘만 남았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어제 돌연 사퇴를 했는데 흔히 이 사퇴하는 모습들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뭐 단일화 얘기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전환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강훈식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뭐 단일화를 누구 지지하겠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면서 누굴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세를 가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주력 지역이었던 충청도 지역에서 높지 않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충청도를 넘어서 호남으로 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뭐 이 강훈식 후보의 어떤 예를 들면 중도 사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거죠. 오히려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뭐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 부분인데 앞으로 한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리스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여일 남았는데 저희 선거운동 과정에서 태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상당히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남아있다면 하나인데요. 호남이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이 확대명이어서 대표가 되는 건 명확하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으로는 안 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적인 박용진 지지 흐름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 마지막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가 의미 있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반 이재명 정도의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워낙 저기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이준석 당대표가 논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조명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다음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 억강무약 이런 것처럼 본인이 약자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아젠다들을 국민에게 각인시키지 못한 건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훈식 당대표 후보의 사퇴가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당원 80조 논란이 계속 돼 왔는데 민주당 전준희가 하급심 유죄 판결 시의 정지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전준희에서는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엔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출발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시작한 거고 그 배경에는 만일 하나 이재명 후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로 봐서 기소될 것이 확실해 보여서 방탄으로 해야 된다는 뭐 출발과 또 현실적으로 누가 수혜를 받냐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분명한 거죠. 저는 못 고칠 줄 알았는데 결국 고쳤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소가 즉시 당권, 당직이 정지된 데서 나가서 하급심이면 1심이 보통 걸리는 게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예상컨대 이재명 대표가 되고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판결까지 가게 되는 사이에서 당은 어떻게 되느냐? 뭐 출두 조사에 응하느냐 마느냐 방어도 하고 대검 항의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나름으로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도 당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 대표 이재명 후보 간에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거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이런 분들은 2022년 내후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 개인의 그런 사법 문제가 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골치 아픈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생길 겁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는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서도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는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 8명,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임명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적위원 상임전국이 제적위원 55명 중에서 찬성이 35명이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위는 즉각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서병수 전국 상임전국위장이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당대표 권한 그리고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시각 이후로 최고위는 해산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